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오늘은 장래 지도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나는 장래 지도사 과정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요즘 장래 지도사가 인기 있는 직업으로 젊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래 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거기에 필요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장래 지도사가 되는 과정을 나의 생업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봉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약 300시간의 수업과 실습을 통해서 장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개 과목에 300문제의 시험 문제를 풀고 또 실습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장래 지도사가 되었는데요. 장래 지도사가 되기 전에 우선 장래에 대한 또는 그 염습에 대한 그 마음에 좀 적성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시신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대한 위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식에 앞서서 시신을 잘 다루고 정기하게 여기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차트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뭐가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 마스크로는 어디? 넘어가네. 네, 됐어요. 우선 살펴볼 거는 장래학 개론으로서 장래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장사 법규, 장래 상담, 공중보건, 위생관리 등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는데 오늘 시간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차차로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래학 개론으로 장래의 의미와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제목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가 죽음의 과정, 그리고 죽음의 인지 과정, 임종자의 상태. 지금 또 안 나오네. 지금 차트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죠.
슬라이드 쇼로 해야지 되는 건 아닌가? 이거 내리 여기다 놓으시고 이거를 내리시면 돼. 이걸로 드래그 하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트가 잘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 여기 됐네. 예.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신경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와 로스는 그 과정을 죽음의 과정이라고 명명한 후에 첫 단계로서는 부정과 고립, 그리고 분노, 세 번째가 타협, 네 번째가 우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용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부정과 고립은 환자들이 죽음에 가까운 중대한 병이라는 것을 안 첫 반응입니다. 그들은 대개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며 부인을 하게 됩니다. 환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의식하고 충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자는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좀 더 나은 진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환자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 좀 더 적절한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환자에게는 대화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원한다면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환자는 공포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환자들이 감정을 반항이나 분노로 나타내는 것인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왜 내가? 라는 반응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환자를 다루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 분노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의료진, 방문하는 사제나 승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나 부처님 등 절대자에게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간병자는 충격을 받고 그 행동을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분노를 참고 받아주어야 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며 그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분노나 질투심을 이해한다는 태도로 나라도 그럴 경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위로하면서 그의 분노를 정상적으로 폭발하도록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환자는 누구와도 만나길 꺼려하며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주변인들이 가급적이면 대응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 죽음의 원인을 그들에게서 탓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원망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하다가 마침내 내가 아무리 원망해봤자 별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 타협입니다. 환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남의 탓을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분노하기를 포기하고 다음 단계인 흥정이라는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 하든 연기하려고 시도해 봅니다. 옛날보다 착실한 행동을 보이려 하고 특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소망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고 며칠이라도 좋으니 통증이나 신체적 불편 없이 보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대개 절대자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언약은 비밀로 붙여지거나 혹은 지나가는 말 속에서 간병자, 목사, 신부, 스님 등과 그 만남 속에서 그 속뜻을 비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자들의 그러한 타협적인 태도와 내용에 비합리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타협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소리나 행동은 사실상 정상적인 반응이며 환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고 간병자 등은 환자들의 간절한 애원을 귀담아 들어줘야 하며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이 시기에는 몇 단계의 신경 변화를 거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더 이상 노력을 포기하거나 신의 운명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에서 그래, 나야 라는 심정으로 바뀌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를 알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묻습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을 생각하고 서러워 울기도 합니다. 이때 인생의 밝은 면을 보라든지 슬퍼하지 말라든가 희망 섞인 말들을 할 필요가 없고 별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절박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수용의 단계에 넘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슬픔에 젖도록 놓아두든지 말없이 손을 토닥거려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있을 때 환자는 대화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방객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오직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좋은 친구들과의 단절을 준비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준비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이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정도의 동정심을 일반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의료인들은 이미 그런 감정들이 면역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나 방문객들이 느끼는 심정과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의료인의 태도를 볼 때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서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환자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와는 달리 포기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키블러-로스는 이 최종 단계에서 공통된 심정은 내가 못다한 일도 있으나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내가 할 말도 더 없다.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 하며 비교적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고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고 누가 가만히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나 가족이나 목사, 사제 등의 사람들은
환자의 삶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특히 이 평화를 파괴하고 희망을 강요하여 환자를 우울과 분노의 단계로 퇴보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키블러-로스는 임종 단계에 이른 신경을 완성의 선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생전에 완전하거나 유명하지 못했을 망정 저들은 자기 생명을 끝까지 다하였고 이제 나는 내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심정으로 죽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단계 두 번째는 죽음의 인지 과정입니다. 그레이서와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죽음의 인지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그 인지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호위장의 인지 단계, 공개적 인지 단계 등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을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개되지 않은 인지 단계.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담당 의료진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오직 환자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레이스와 스트라우스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증세가 어떤 것인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느끼는 정서 등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치료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족들은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환자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상처 주기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병원의 구조상 환자가 진료부나 의료진의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환자가 그 의료 정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이때 자기 상태를 환자 자신이 모름으로써 몇 가지 편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의 죽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죽어가는 환자의 측은한 정서적 충격을 피할 수 있고 환자 자신도 괴로움을 덜 당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의심이 가는 인지 단계. 의료진과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환자 자신은 자기 종말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확실히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 환자 자신이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위장의 인지 단계입니다.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도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대화를 기피하려는 단계입니다. 환자나 의료진, 가족 어느 한 단계에서도 어느 한쪽에서도 그 괴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함으로써 감정적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개적 인지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이 공개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남은 날들을 가능한 편안하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와줄 의미가 있는 반면 환자 스스로는 자기 책임과 품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위로하며 비록 치료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환자가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관한 이해 세 번째 단계는 임종자의 상태입니다. 임종자의 상태는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흔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되어 있고 죽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죽는 단계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이들이 겪는 최대의 육체적 고통은 의학적으로 통증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입니다. 이 통증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합니다. 통증 조절이 안되면 말기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심하게 고통을 받으며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시국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져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통증은 여러가지 신체적 증상을 말합니다. 피로, 배뇨, 혼란, 부종, 구토, 식욕 감퇴, 체중 감소, 탈모, 빈혈, 구내염, 설사, 발열, 소화, 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때 환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릅니다. 보통 경하거나 중증의 통증에는 입으로 먹는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몰핀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바로 뼈로 전이되었거나 호흡기에 전이되었을 경우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시달리며 고통을 피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하고 보호자들은 통증에 시달린 환자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피하거나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빨리 임종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에 짓눌려 소리치며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통증은 수술 후의 통증과는 다릅니다. 환자가 통증 후에는 완화될 수 있음을 알면 아픔을 덜 느낍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완화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고 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 속에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 홀로 남게 되지 않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알면 환자는 훨씬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은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 임종을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통증 관리를 하면서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간호를 받으며 기다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의 환자들은 모두가 자기의 임종을 알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 입원했을 때에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분노하고 또 타협하기 전까지 굉장히 그 간병인이나 그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통증 치료와 함께 간병인들의 적극적인 그런 간병을 통해서 그 환자들이 점차 자기의 임종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좀 편안해지고 고통을 잘 참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단계에서 종교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후에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심정적으로 더욱 안정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더 크고 강도가 높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실로 엄청난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임종할 때에도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집착이 너무 심해서 왜 내가 죽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또는 내가 더 이상 사회활동을 못함으로써 가족들이 받게 될 시간과 감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임종자가 느끼는 무력감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사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고통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종자의 상태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 지금 아까 죽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차트가 안 넘어가네 저기서는.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것인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임종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입니다. 죽음에 다가가는 그 순간에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간은 매우 큰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자기 자신이 혼자 외롭게 겪고 있음을 생각하며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종교가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기 사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곧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이 생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임종을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 임종자는 가까운 장래에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갖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는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이 세상 후에는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죽은 후에 나의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이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벌에 대한 두려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생각은 모든 인간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나 다른 종교에서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장소이고 지옥은 벌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에서도 나왔죠. 네, 아주 실감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 등등은 종교를 믿음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이 지닌 모든 것,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보존하고자 하는 이 같은 본능 때문에 죽음에 앞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베카라는 사람은 생명의 중지, 자동적인 호흡과 심장 고동의 결여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순환기 기능과 심장 고동의 결여 현상, 회복 불능할 정도의 뇌기능 중단, 이렇게 심장과 뇌기능 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톰슨이라는 사람은 의학사전에서 죽음의 확실한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5분 동안 젖꼭지 안쪽의 심장부에서 심장의 박동 기능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심장 중지 상태이다. 입 앞에 거울을 대어서 입김이 묻지 않을 경우, 윗입술에 세토를 대어서 흔들지 않을 경우, 흉부에 물컵을 얹어 놓았을 때 수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호흡의 완전 중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국의 사회윤리과학원에서는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관한 특별연구진을 구성하여 죽음의 정의를 위해 생물학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허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하지 않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해 죽음의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두 번째, 그런 테스트들은 어느 의사나 간호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그 테스트들은 그 상태가 영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죽음의 정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그 기준들은 죽음을 정의하는 현존 기술과 대등해야 한다.
여섯 번째, 그 기준들은 현존 기술 등과 가능한 유사해야 한다. 일곱 번째, 그 기준들은 일반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여덟 번째, 그 기준의 확고함과 분명함이 실제 해부 결과에 근거해서 선 테스트되어야 된다. 네, 옛날에도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 확신이 가지라서 장례 절차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24시간 내에는 염습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염습을 할 때조차도 모든 끈을, 매듭을 쉽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염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 동안에도 혹시 깨어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플랜이라는 사람은 뇌사의 정의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버드 의과대학의 특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뇌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외부 자극과 내적 욕구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지성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 두 번째, 자동적 근육 운동이나 호흡작용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지된 상태. 세 번째, 배출 반응이 결여된 상태. 네 번째, 뇌파 곡선이 없는 상태. 이상의 네 가지 상태를 첫 번째 테스트 후 적어도 24시간 후에 반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사후 24시간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음에 여섯 번째, 캔사스 법령을 예를 들면 자동적 심장 및 호흡 기능이 영구히 결여된 상태. 두 번째, 자동적 행동의 영구한 결여 상태. 이상과 같이 사망의 진단과 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왔으나 아직 완벽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일반론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진단과 정의는 매우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장래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참 장래 기원은 인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수만 년 이전에 거기서 추정되는 유적에서 인글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등을 많이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옛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매장이나 화장 등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의례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장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란 장송 의례의 약칭입니다. 제가 한자말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사자를 장사 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다.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으로의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의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네 번째, 장례는 최근 만들어진 용어이다. 원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라는 용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의 기능, 세 번째 장례의 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사회적 기능이 있고, 물리적 기능이 있고, 문화 종교적 기능이 있고, 심리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뭐였지? 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사회가 그 죽음을 일정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죽음이 확인되면 근친자 등에게 죽음을 통지하고 사망 신고를 하며 유산을 상속하는 등 많은 수속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대비를 못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대비를 못함으로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 기능. 유체는 생명의 이름에 따라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 종교적 기능으로서는 죽음에 따라 남아있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끝나게 되므로 따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줘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장례의례는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승에서 평안을 빌어줌과 동시에 사자와 살아있는 자의 사이를 새로운 관계로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리적 기능. 근친자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충격과 아픔을 줍니다. 임종으로부터 수시, 초혼, 입관, 발인 등의 과정을 거쳐 며칠에 걸쳐서 행해지는 장례 행사는 하나의 완충장치가 되어 살아있는 자가 느끼는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적 기능.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 의례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의미 있게 느끼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관련 종사자의 임무가 있는데, 관련 종사자의 임무는 국가의 임무가 있고 죽음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임무는 복지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목적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존엄하게 세상과 이별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남아있는 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을 이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음 취급 종사자의 임무는 성직자로서의 또는 은퇴 관리자로서는 성스러움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장례 지도사도 죽음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임무로서 성스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3장인데요. 장례의 역사적 변천. 삼국시대 이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면 여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삼국 시대 이전에는 구석기 시대의 돌무덤 같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 정상적인 그 장례 절차를 생각하면 삼국시대 정도 와야 이렇게 분묘를 하고 그 속에 시신을 여러 가지
부장품과 함께 매장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국시를 불교를 한 까닭에 화장이 성행하였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를 숭상함으로 해서 매장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현대로 와서 의례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의 사제편람과 함께 장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례 절차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로서 임종, 상주, 호상, 부고, 스금염, 영자 등 용어가 있는데요. 이런 용어를 살펴보면 임종은 속괭이라고 해서 솜을 코에 얹어 숨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절명하면 모두 고불한다라는 절차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준칙에서 초종의에서 행하는 모든 짓을 생략하고 단지 죽음을 맞이한다는 임종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종의에서 이루어지는 역복, 불식, 호, 폭, 설치, 철족 등의 소주차를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임종은 고인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는 원래 상주를 세우고 상례를 진행할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절차로서 사례 편람의 초종이에 행하는 소 절차인데 이에는 상주와 주부를 세우고 호상을 정하며 사서와 사화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준칙에서는 상주와 호상 등을 대절차로 제시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상주는 돌아가신 고인의 직계 존속이죠. 중에 맏상주, 둘째 상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직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상, 사례편람의 조정위에서 입상주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이 준칙에서는 장의위원회 상례 절차를 집례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 상례와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소 절차를 대절차로 내세운 것과 다르게 이에 따라 상례의 절차상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상이라는 것은 장례 절차 모든 절차를 정하는 사람, 집례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고는 차이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 아시는 바대로 상을 알린다 이런 말씀이고 습금염 사후 1일째 돌아가신 날에 행하는 습과 2일째 행하는 소렴, 3일째 행하는 대렴의 절차 사이에 절차를 사후 1일째 하루에 3가지 절차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습과 염을 하는 시간이 3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요즘 상례에서 흔히 말하는 염습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돌아가신 고인의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린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깨어날 것을 대비해서 작은 이불로 쌓는 것을 소렴이라고 하고 큰 이불로 쌓는 것을
대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하나의 절차로 봐서 습금염이라고 합니다. 이 영자는 습의 절차에서 행해지는 설령, 차설, 혼백 절차에 해당하는데 의례 준칙에서 공포하던 시기에는 이미 사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정통 방식의 혼백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영정으로서 사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백 대신에 지방을 써서 모시게 하는 점은 혼백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겁니다. 요즘 보면은 그 영정 사진에 또 위패로 이렇게 모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혼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주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요즘은 두 개 다 하는 것이 좀 많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정, 습의 절차에 행하지는 입명정의 절차입니다. 명정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이에 예를 들면 관에서 일을 하신 그러한 경력이 있으시면 무슨 관, 암흑의 지묘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의 돌아가신 분의 명칭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복 급상장, 상복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전통의 굵은 제복 상복을 생략하고 두루마과 통 두 곳만으로 상복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덧붙여 리본을 제시하고 있으면 새로운 위생활의 시작인 양복에 대한 원장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복급 상장은 주로 염습이 끝난 다음에 요즘 완장을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에는 리본도 많이 달고 그랬는데 배로 만든 리본이죠. 요즘은 완장을 주로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일, 9번째. 사례편람의 치장조에서는 천자는 7월, 제우는 5월, 대부는 3월, 선비는 1월을 넘겨 장사 지낸다는 장사 기간의 규정에 되는 절차인데 사후 며칠째에 매장하는 장사기간에 명시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고요. 단지 성복을 하는 날은 사후 4일째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사일의 제한을 둔 것은 지나치게 장사기일의 낭비를 막자는 의도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현행 상내 3일장, 5일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짧을 때는 3일장이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을 때는 5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연결. 전통 상례에서 어떤 예서에도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절차의 등장이며 굳이 전통 상례에 그것과 대비시킨다면 견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연결식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인데 이별한다는 뜻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발인식, 연결식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인이 나오죠. 11번째. 발인 시간을 아침 일찍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장사는 생기복독과 풍수의 영향으로 하관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여튼 하관시라는 거
기준으로 해서 발인 시간을 정한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발인하여 매정지까지 가는 것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달구지에 이렇게 싣고 가기도 하고 상여를 끌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멀리 가게 되면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발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광급회격. 이미 1912년에 화장에 대한 규칙을 공부한 후에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준칙에 화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당시에는 일반인의 화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격, 호리, 발굴, 목군, 천입을 방지할 정도로 한다는 설명이 간략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광급 성분, 봉분의 조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전통 상례 절차의 근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하관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는 봉분은 현재 법령상 1m 이내의 높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안제, 신주를 모시지 않은 집안의 경우 방곡을 하기 위해 지내는 성부제의 다른 말입니다. 묘 앞에서 성분 후에 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정도로 기술하고 있고, 신주를 모시는 집안의 경우 신주를 완성하고 제주전을 지내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신주를 모시는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얕보인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주를 집안에 장사를 마치고 신주를 제주전에 모시며 거기다가 제례를 행하는 것을 행하였는데, 근대에 와서는 신주를 모시는 문학 정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 점점 신주 모시는 문학 정통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제. 우제는 시신 매장한 후에 혼백이 깃들어 있던 망자의 혼이 신주로 전이하는 과정이 최소한 3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3, 5일에 거쳐 3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우제를 지난 후에 성묘를 하면서 혼백을 산소에 매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무제를 지낸 후에 고인의 이름이 써 있는 혼백을 산소에 매장하는 것으로 이제 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 상망전배, 소상제급 대상제, 조위, 상기급 상복. 여기 뭐 이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용어 해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 의례 준칙에서 나오는 상례 절차, 또 건전 가정 의례 준칙 1999년에 제정된 건전 가정 의례 준칙,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례 절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례에 대한 전통 상장 제의례라고 해서 제례에 대한 전통 제례에 대한 부분에서 상례에 대한 것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